샬롬. 아주 작은 습관의 힘. 자신을 위해서도 뭔가 사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소비의 연쇄 반응이다. 인간이 많은 행동이 이런 사이클을 따른다. 우리는 종종 막 끝마친 일을 염두에 두고 다음에 할 일을 결정한다. 욕실로 가서 손을 씻고 닦고 그 후에는 사용한 수건을 세탁실에 가져가야겠다는 생각을 떠올리고 또 그 후에는 쇼핑 목록에 세탁 세제를 추가하고 이런 식으로 끝없이 이어진다. 행동은 단독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각각의 행동은 다시 다음 행동을 부르는 신호가 된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 새로운 습관을 세울 때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행동과 연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습관을 세우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이미 매일 하고 있는 현재의 습관이 무엇인가 파악한 다음 그 위에 새로운 행동을 쌓아 올리는 것이다. 이것이 습관 쌓기이다. 습관 쌓기는 특별한 형태의 실행 의도다. 새로운 습관을 특정 시간, 특정 장소와 짝짓는 것이 아니라 현재 습관에 짝짓는 것이다. 포그 교수가 작은 습관 프로그램에서 제시한 이 방법은 거의 어떤 습관에도 적용 가능한 신호를 만들 수 있다. 포그 교수는 이 전략을 작은 습관 레시피라고 부른다. 하지만 나는 이 책 전체에서 습관 쌓기라고 부를 것이다. 습관 쌓기 공식은 다음과 같다. 현재의 습관을 하고 나서 새로운 습관을 할 것이다. 명상. 매일 아침 커피 한 잔을 내리고 나서 1분 동안 명상할 것이다. 운동. 퇴근 후 외출복을 벗고 나서 곧바로 운동복으로 갈아입을 것이다. 감사. 저녁 식사 자리에 앉고 나서 오늘 하루를 무사히 보낸 데 감사하는 말 한마디를 할 것이다. 결혼생활. 저녁에 잠자리에 들어가서 배우자에게 키스를 해줄 것이다. 안전. 운동화를 신고 나서 친구나 가족에게 내가 어디서 얼마나 달릴 것인지 문자로 알려놓을 것이다. 습관 쌓기의 핵심은 해야 할 행동을 이미 매일 하고 있는 행동과 짝짓는 것이다. 이 기초적인 구조를 완전히 습득하고 나면 작은 습관들을 함께 연결시킴으로써 더 큰 습관을 쌓을 수 있다. 이는 한 가지 행동에서 다음 행동으로 자연스럽고도 빠르게 넘어갈 수 있게 해준다. 긍정적인 디드로 효과인 것이다. 습관 쌓기는 과거의 습관 위에 새로운 습관을 쌓아 올림으로써 습관을 지속적으로 실행할 가능성을 높인다. 이 과정은 수많은 습관들을 함께 묶어 반복할 수 있는데 각각의 행동은 다음 행동을 위한 신호가 된다. 아침에 하는 일상적인 습관 쌓기는 다음과 같을 수 있다. 매일 아침에 커피 한 잔을 내리고 나서 1분 동안 명상을 할 것이다. 1분 동안 명상을 하고 나서 오늘 할 일 목록을 작성할 것이다. 오늘 할 일 목록을 작성하고 나서 즉시 첫 번째 일에 착수할 것이다. 저녁에 습관 쌓기를 할 수도 있다. 저녁 식사를 하고 나서 그릇을 바로 씻기 세척기에 넣을 것이다. 그릇을 치우고 나서 즉시 주방 조리대를 치울 것이다. 주방 조리대를 치우고 나서 내일 아침에 쓸 커피잔을 준비할 것이다. 또한 새로운 습관을 현재의 일상적인 일들 사이에 끼워 넣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아침마다 이미 다음과 같은 일상적인 일들을 한다고 해보자. 일어나서 침대를 정돈하고 샤워를 한다. 그런데 매일 밤 책을 더 읽는 습관을 들이고 싶다고 해보자. 습관 쌓기를 확장해서 다음과 같은 시도를 할 수도 있다. 일어나서 침대를 정리하고 베개 위에 책을 한 권 가져다 놓고 샤워를 한다.
이제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 즐겁게 읽을 책 한 권의 베개 위에서 당신을 얌전히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처럼 습관 쌓기를 통해 우리를 미래의 행동으로 이끄는 간단한 규칙들을 만들 수 있다. 다음에 해야 할 행동을 위한 게임 계획을 같은 것이다. 이 방식이 익숙해지면 상황이 적절할 때마다 우리를 이끌어줄 일반적인 습관 쌓기를 개발할 수도 있다. 운동. 계단을 보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대신 계단을 올라간다. 사교. 파티에 가면 모르는 사람과 인사를 나눈다. 돈 관리. 100달러가 넘는 물건이 사고 싶어지면 구매를 하루 미룬다. 건강한 식습관. 음식을 직접 만들어 먹으면 언제나 접시에 채소를 먼저 담는다. 미니멀리즘. 새로운 물건을 사면 물건 하나를 버린다. 하나가 들어오면 하나가 나간다. 기분. 전화가 울리면 받기 전에 한 번 심호흡을 하고 웃는다. 건망증. 공공장소에서 자리를 뜰 때 뒤에 남겨둔 것이 없는지 테이블과 의자를 확인한다. 이 전략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성공적인 습관 쌓기 계획을 만드는 비결은 일을 시작하게 하는 올바른 신호를 모으는 것이다.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 시간과 장소를 특별히 언급하는 실행 의도와 달리 습관 쌓기에는 그것을 일깨우는 시간과 장소가 함축되어 있다. 습관 한 가지를 일상에 끼워 넣을 시기와 장소는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 예를 들어 아침 일과에 명상 시간을 넣고 싶다고 하자. 하지만 그 시간에 자녀들이 방 안을 뛰어다니고 어수선하기 그지없다면 시간과 장소를 잘못 선택한 것이다. 그 습관을 가장 성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생각하라. 뭔가에 열중해 있는 시간에 어떤 습관을 시도하려고 하지 마라. 또한 신호는 시도하려는 습관과 같은 빈도로 일어나는 것이어야 한다. 만약 매일 어떤 습관을 실행하기로 했는데 매주 월요일에만 하는 기존 습관과 짝을 지어 습관 쌓기를 한다면 좋은 선택이 아니다. 습관 쌓기의 올바른 촉매를 찾는 방법 하나는 현재의 습관들을 쭉 써보는 것이다. 앞에서 소개했던 습관 점수표를 활용할 수도 있다. 대신 목록은 두 열로 작성한다. 첫 번째 열에는 실패하지 않고 매일 하고 있는 습관들을 쓴다. 예를 들면 이렇다. 침대에서 나온다. 샤워를 한다. 이를 닦는다. 옷을 입는다. 커피를 내린다. 아침을 먹는다. 자녀를 학교에 데려다 준다. 일을 하러 간다. 점심을 먹는다. 퇴근한다. 옷을 갈아입는다. 저녁을 먹는다. 불을 끈다. 잠자리에 든다. 목록이 훨씬 더 길어질 수도 있지만 아마도 당신은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것이다. 두 번째 열에는 매우 건너뛰지 않고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모두 써보자. 해가 떠오른다. 문자 메시지를 받는다. 알람이 울린다. 해가 진다. 이 두 가지 목록을 써보면 새로운 습관을 생활 어디에 더 쉬워야 하는지 가장 좋은 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습관 쌓기는 특히나 신호가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특정한 행동일 때 가장 잘 작동한다. 많은 사람이 너무 모호한 신호들을 선택한다. 나 역시 이런 실수를 했다. 푸시업 습관을 들이려고 했는데 습관 쌓기를 점심시간에 푸시업 10개를 해야지 라고 결정한 것이다. 처음에는 합당해 보였다. 하지만 곧 촉매가 불명확하다는 걸 깨달았다.
점심을 먹기 전에 푸시업을 한다고? 아니면 점심을 먹고 나서? 그럼 어디서 하지? 말도 안 되는 며칠을 보내고 나서 나는 이 습관 쌓기 전략을 수정했다. 점심을 먹으려고 노트북 컴퓨터를 닫았을 때 책상 앞에서 푸시업 10개를 해야지 애매모호했던 내 전략은 순식간에 구체적인 것으로 바뀌었다. 책을 더 많이 읽어야지, 더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지, 이런 습관은 훌륭하지만 언제 어떻게 행동할지를 지시하지는 못한다.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하라. 문을 닫은 후에, 이를 닦은 후에 식탁에 앉은 다음에 같은 식으로 말이다. 분명하게 정하는 것은 중요하다. 새로운 습관에 관한 신호를 구체적으로 좁힐수록 행동할 시간이 다가왔을 때를 더욱 잘 알아차릴 수 있다. 행동 변화의 첫 번째 법칙은 분명하게 만들어라다. 실행 의도와 습관 쌓기 같은 전략은 습관에 관한 분명한 신호를 만들고 행동을 할 때와 장소에 관한 명확한 계획을 고안하는 가장 실용적인 방법이다. 행동 변화의 첫 번째 법칙은 분명하게 만들어라 이다. 가장 일반적인 신호 두 가지는 시간과 장소다. 시간과 장소에 새로운 습관을 끼워 넣으려면 실행 의도 전략을 사용하라. 실행 의도 공식은 다음과 같다. 나는 언제 어디서 어떤 행동을 할 것이다. 습관 쌓기는 현재의 습관에 새로운 습관을 짝짓는 전략이다. 습관 쌓기 공식은 다음과 같다. 현재의 습관을 하고 나서 새로운 습관을 할 것이다. 환경이 행동을 결정한다. 환경이 행동을 결정한다. 보스턴에 있는 매사추세츠 제너럴 병원의 내과 의사 앤손 다이크는 희한한 생각 하나를 떠올렸다. 스스로 의지를 갖거나 동기를 변화시키지 않고도 병원 직원과 방문객들의 식습관을 더 낫게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였다. 손 다이크와 동료들은 병원 식당 구조를 조금씩 변경하는 6개월짜리 연구를 설계했다. 이들은 식당 안 음료 배치를 바꾸는 것부터 시작했다. 처음에 냉장고들은 식당 계산대 옆에 놓여 있었고 탄산 음료들만 가득 채워져 있었다. 연구자들은 냉장고마다 생수병을 추가해서 넣어두었고 음식 배식대 옆에 생수병이 담긴 바구니를 놓았다. 주요 냉장고들 안에는 여전히 탄산 음료만 있었지만 이제는 모든 급수 장소에서 생수를 마실 수 있었다. 왼쪽 그림은 환경을 변화시키기 전에 식당 모습이고 오른쪽은 변화시킨 후의 모습이다. 어둡게 칠한 부분이 생수가 비치된 위치이다. 생수를 더 많이 가져다 놓자 사람들은 더 이상의 동기부여 없이도 자연스럽게 행동이 바뀌었다. 이후 3개월 동안 병원의 탄산음료 판매는 11.4% 감소했다. 반면 생수 판매는 25.8% 증가했다. 이후 연구자들은 음식에 대해서도 한 가지 조정을 더했고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실험을 알리지 않았다. 사람들은 종종 꼭 그것이어서가 아니라 그게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그 물건을 선택한다. 주방에 들어갔을 때 조리대에 쿠키 접시가 놓여 있다면 누구나 하나 정도는 집어 먹을 것이다. 그전에는 쿠키를 먹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고 배가 고프지 않았어도 말이다. 사무실 공용 테이블에 늘 도넛과 베이글이 놓여 있다면 지나갈 때마다 하나를 집어들지 않기는 어렵다. 습관은 우리가 있는 공간과 우리 앞에 놓인 신호들에 따라 변화한다. 환경은 인간의 행동을 형성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다. 우리 모두가 성격이 다르긴 해도 특정한 행동들은
특정한 환경 아래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곤 한다. 교회에서는 속삭이며 대화를 나누고 어두운 길에서는 주변을 살피며 방어적인 태도로 행동한다. 이처럼 일반적인 변화 대부분이 내적이 아닌 외적 환경에 따라 일어난다. 이처럼 우리는 주위를 둘러싼 세계 변화에 이처럼 우리는 주위를 둘러싼 세계 때문에 변화한다. 습관은 모두 맥락을 따른다. 1936년 심리학자 쿠르트 레비는 강력한 함의를 담은 간단한 공식 하나를 만들었다. 행동은 사람과 그들을 둘러싼 환경 간의 함수 관계다.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고 레빈의 방정식을 실험했다. 1952년 경제학자 호킨스 스턴은 암시 충동 구매라고 불리는 현상을 언급했다. 이것은 쇼핑객이 처음 물건을 보고 욕구를 이미지화하는 순간 촉발된다. 다시 말해 소비자들은 종종 그 물건을 원해서가 아니라 그 물건들이 어떻게 자기 앞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 물건을 산다. 흔히 눈높이에 있는 물건이 바닥 쪽에 있는 물건보다 더 많이 팔리는 경향이 있다. 이런 이유로 이윤이 더 많이 남는 고가의 브랜드 물건들이 상점 진열대에서 손이 닿기 쉬운 위치에 놓이고 저가의 물건은 손이 닿기 어려운 위치에 놓인다. 통로 양 끝에 놓인 매대의 물건 배치도 이 기준을 따른다. 통로 양 끝은 한마디로 소매업자들에겐 돈을 찍어내는 기계를 할 수 있는데 상점 안을 구경하는 사람들이 한 번씩은 설 수밖에 없는 위치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코카콜라 판매의 45%는 통로 양 끝 매대에 이루어진다. 물건이나 서비스를 더 확실히 접할수록 그것을 이용하는 경향은 더욱 높아진다. 사람들은 모두 술집에 버드라이트 맥주가 비치되어 있어서 그걸 마시고 거리의 모든 코너마다 스타벅스가 있어서 그곳을 방문한다. 우리는 모든 일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한다고 생각한다. 탄산 음료가 아니라 생수를 선택했다면 스스로 원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가 매일 하는 많은 행동들은 목적이나 선택에 따른 것이 아니라 대부분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선택지라는 이유로 실행된 것이다. 살아있는 생물들의 세계를 감지하고 받아들이는 자신만의 방법을 가지고 있다. 살아있는 생물들은 세계를 감지하고 받아들이는 자신만의 방법을 가지고 있다. 독수리는 놀라운 가시거리를 가지고 있고 뱀은 감각이 고도로 발달된 혀로 공기의 맛을 느낌으로써 냄새를 맡을 수 있다. 상어는 근처에 있는 물고기들이 발생시키는 전기와 진동의 양을 아주 미세한 것까지 추적할 수 있다. 심지어 박테리아도 주변 환경에 존재하는 독성 물질을 추적하는 미세한 감각 세포, 즉 화학 수용체를 가지고 있다. 인간은 감각신경 체계로 인지한다. 우리는 시각, 소리, 냄새, 촉각, 맛으로 세계를 감지한다. 하지만 자극 감각이라는 다른 방법도 사용한다. 이는 의식적으로 일어나기도 하고 무의식적으로 일어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태풍이 몰아치기 전에 기온이 떨어지는 것을 알아차리고 복통을 앓으면서 매스컴을 느끼고 우둘툴툴한 땅을 걸으면 균형 감각이 무너진다. 이 외에도 우리 신체 내의 수용체들은 혈액 내에 염분량이 많거나 갈증이 날 때 물을 마셔야 할 필요성 같은 광범위한 내부 자극을 포착한다. 하지만 인간의 온갖 감각 능력 중 가장 강력한 것은 시각이다.
인간의 신체는 약 1100만 개의 감각 수용체를 가지고 있다. 이 중 어림잡아 1000만 개 정도가 시각 자극을 포착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뇌를 이루는 세포 절반이 시각에 이용되고 있다고 추정하기도 한다. 다른 감각보다 시각에 더 의존하고 있다면 시각적 신호들이 행동에 가장 큰 촉매가 된다는 사실은 놀랍지 않다. 이런 이유에서 우리가 보는 것에 작은 변화가 일어나면 우리가 하는 일에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생활 및 직장 환경의 생산적인 신호들을 채우고 비생산적인 신호들을 제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다행히도 이런 관점에서 좋은 소식이 있다. 우리는 환경의 희생양이 되지 않고 환경의 설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침마다 사과를 먹게 된 비밀. 아침마다 사과를 먹게 된 비밀. 1970년대 에너지 위기와 석유 파동 기간에 네덜란드의 연구자들은 국가의 에너지 사용을 유심히 살펴봤다. 이들은 암스테르담 인근의 한 교회에서 몇몇 주택 소유자들이 유세비의 30%나 에너지를 덜 사용한 것을 발견했다. 집의 크기나 전기 사용량은 요금은 비슷했는데 한 가지 예외적인 차이가 있었다. 바로 전기 계량기의 위치였다. 어떤 집은 계량기가 지하에 있었고 어떤 집은 현관복도 위쪽에 있었다. 쉽게 추측할 수 있듯이 현관복도에 계량기가 있는 집이 전기를 덜 사용했다. 에너지 사용량을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어서 더 전략했던 것이다. 습관은 모두 어떤 신호에 의해 시작된다. 우리는 시각적으로 나타나는 신호를 더욱 잘 알아차리는 경향이 있다. 불행하게도 우리의 생활과 직장 환경은 종종 어떤 행동을 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즉 행동을 유발하는 명확한 신호가 없다. 기타를 보이지 않는 곳에 넣어두면 연습하지 않게 된다. 손님방 한 구석에 있는 책장에 책을 꽂아주면 책을 읽지 않게 된다. 천장의 맨 위쪽에 비타민 통을 두면 비타민을 먹지 않게 된다. 습관을 일으키는 신호들이 미미하거나 감춰져 있다면 그것들을 지나치기 쉽다. 반대로 분명한 시각적 신호는 우리의 주의를 끌어 습관적 행동을 하게 한다. 1990년대 초 암스테르담 히스폴 공항의 청소부들은 남성 소변기 중앙에 파리같이 생긴 작은 스티커를 붙였다. 그러자 남성들은 소변기로 더욱 가까이 다가갔고 파리를 향해 소변을 봤다. 결과적으로 소변이 변기 바깥으로 튀는 일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낮아졌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 변기 스티커가 화장실 청소 비용을 약 연간 8% 낮춘 것으로 밝혀졌다. 나 역시 눈에 띄는 신호가 일으키는 힘을 경험했다. 나는 가게에서 사과를 사오면 냉장고 아래쪽 야채 칸에 넣어두고 까맣게 잊곤 했다. 그걸 떠올릴 때쯤이면 사과가 다 뭉그러져 있기 일쑤였다.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두었기 때문에 먹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환경을 다시 설정하기로 했다. 나는 커다란 과일용 그릇을 사서 식탁 한가운데 놓은 다음 사과를 사서 그 그릇에 담아두었다. 언제든 쉽게 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자 마법처럼 나는 매일 사과를 몇 개씩 먹게 되었다. 사과가 내 시야에 분명하게 들어오는 곳에 있었을 뿐인데 사과 먹는 습관이 자연스럽게 들었다. 그러면 이제 환경을 다시 구성하고 원하는 습관을 세우기 위한 신호를 더욱 분명하게 만드는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하겠다. 매일 밤 영양제를 먹는 걸 잊지 않고 싶다면 욕실 세면대 옆에 약병을 놓아라. 기타 연습을 더욱 자주 하고 싶다면 기타를 거실 한가운데 두어라. 감사 편지를 보내는 걸 기억하고 싶다면 책상 위에 카드를 한 무더기 쌓아 두어라.
물을 더 많이 마시고 싶다면 아침마다 물병을 채워 집의 공용 공간들에 두어라. 어떤 습관을 삶의 큰 부분으로 만들고 싶다면 그와 관련된 신호를 자주 인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라. 지속적인 행위 대부분은 대개 다양한 신호들을 갖는다. 흡연자들이 담배를 꺼내도록 촉진하는 신호들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 보라. 차를 운전할 때, 친구가 담배 피우는 모습을 볼 때,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등 수없이 많다. 좋은 습관에도 같은 전략을 이용할 수 있다. 주변 환경에 촉매들을 간간히 섞어 놓음으로써 하루 동안 그 습관에 대해 생각할 확률을 높이는 것이다. 가장 좋은 선택은 가장 잘 보이는 신호다. 좋은 습관에 대한 신호들이 눈앞에 정확히 놓여 있으면 좋은 결정을 내리기가 쉽고 자연스러워진다. 환경 디자인은 우리가 세상에 관계 맺는 방식에 큰 영향을 주는데도 우리는 이에 거의 참여하지 않는다. 우리 대부분은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에서 살고 있다.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자신에게 긍정적인 신호를 더 많이 보이고 부정적인 신호는 덜 보이도록 생활과 환경을 바꿀 수 있다. 환경 디자인은 우리가 자신을 통제할 수 있게 해주고 자기 삶의 설계자가 되도록 만들어준다. 자신의 세계를 디자인하라. 그 세계의 소비자가 되지 마라. 왜 집보다 스타벅스에서 공부가 더 잘 될까? 왜 집보다 스타벅스에서 공부가 더 잘 될까? 습관을 촉발하는 신호는 처음에는 매우 특정한 것일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습관은 한 가지 촉매에 따른 것이 아니라 행동을 둘러싼 전체 맥락과 연결되기 시작한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집에 혼자 있을 때보다 사회적 상황에서 술을 더 많이 마신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은 습관을 집, 사무실, 체육관같이 그 행위가 일어나는 장소들에 연결한다. 각각의 장소는 특정 습관이나 일상 행동들에 연결되어 강화된다. 우리는 책상, 주방 조리대, 침실에 놓인 용품들과 특정한 관계를 맺는다. 그래서 주변 환경에 존재하는 사물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들과 맺고 있는 관계에 따라 행동한다. 행위에 미치는 환경의 영향을 고려하는 것은 습관을 만들기 위한 유용한 방법이다. 환경이 물건으로 채워진 공간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관계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라. 우리가 주변 공간과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있는지의 관점에서 생각하라. 누군가에게는 소파가 매일 밤 1시간씩 책을 읽는 장소가 된다. 또 누군가에게는 퇴근 후 아이스크림 한 통을 먹으며 텔레비전을 보는 장소가 되기도 한다. 똑같은 장소라 해도 사람들마다 각기 다른 기억을 가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습관도 달라진다. 다행히도 우리는 특정한 맥락에 특정한 습관을 연결시킴으로써 스스로 훈련할 수 있다. 불면증과 관련된 한 가지 연구에서 과학자들은 불면증 환자들에게 피곤할 때만 침대에 누우라고 지시했다. 이들은 졸릴 때까지 다른 방에 가서 앉아 있어야 했다. 시간이 지나자 이들은 침대를 수면 행위와 연결시키기 시작했고 침대에 누웠을 때 빨리 잠들 수 있었다. 이들의 뇌가 그 방에서 해야 할 행동이 휴대전화를 본다든지 텔레비전을 본다든가 시계를 뚫어져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잠이라는 사실을 습득한 것이다. 맥락의 힘은 행동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전략을 하나 더 알려준다. 새로운 환경에서는 습관을 바꾸기가 쉽다는 것이다. 우리가 현재의 습관을 계속 이어가도록 몰아가는 촉매들과 신호들에게 탈출하게 도와주기 때문이다. 색다른 커피숍, 공원 벤치, 평소 거의 이용하지 않는 방구석 자리 등 새로운 장소로 가서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 보라. 경쟁 신호들을 눈앞에 둔 상태에서 새로운 습관을 들이는 것보다
새로운 맥락에 연결시키는 것이 더 쉽다. 매일 밤 침실에서 텔레비전을 본다면 일찍 잠자리에 들기 어렵다. 늘 비디오 게임을 하던 거실에서는 주의가 분산시키는 것이 없다 해도 공부하기 어렵다. 하지만 평소의 환경 밖으로 한 발자국만 나가면 늘 하던 행동을 답습하지 않을 수 있다. 과거의 환경 신호와 다투지 말고 방해꾼 없이 새로운 습관을 형성하라. 더욱 창조적으로 생각하고 싶은가? 더 큰 방, 옥상 테라스, 고가의 구조물이 있는 건물로 가라. 특정 패턴을 떠올리게 하는 현재와 관련된 것, 일상적인 일을 하는 장소에서 나와라. 더 건강한 식습관을 가지고 싶은가? 우리는 매일 가는 슈퍼마켓에서 자동으로 쇼핑을 한다. 새로운 야채 가게에 가라. 그 가게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뇌가 자동적으로 생각하지 않게 되면 건강하지 않은 식료품을 피하기가 훨씬 쉬워질 것이다. 전반적으로 새로운 환경에 접근하기 힘들 때는 현재의 환경을 다시 설계하거나 배치해보라. 일하고 공부하고 운동하고 취미생활을 하고 요리하는 공간을 분리하라. 내가 발견한 유용한 주문은 한 공간에서는 한 가지 일만이다.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 나는 종종 소파나 주방 식탁에서 일했다. 그러자 밤에 일을 하지 않는 게 무척이나 어려워졌다. 일을 끝내는 시간과 개인 시간을 시작할 때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았던 것이다. 주방 식탁은 내 사무실인가? 밥을 먹는 곳인가? 소파는 쉬는 곳인가? 이메일을 보내는 곳인가? 모든 일이 같은 장소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몇 년 후 마침내 사무 공간으로 쓸 수 있는 방이 딸린 집으로 이사했다. 갑자기 일은 이곳에서, 개인 생활은 저곳에서 하게 됐다. 일과 생활을 분명하게 나누는 선이 생기자 뇌에서 직업적인 부분의 전원을 끄기가 쉬워졌다. 각 방은 한 가지 주요 용도를 가지고 있었다. 주방은 요리를 하는 곳이었다. 사무 공간은 일을 하는 곳이었다. 가능하다면 한 가지 습관이 일어나는 맥락을 다른 것과 섞지 않도록 하라. 맥락들을 섞기 시작하면 습관들도 뒤섞인다. 그러면서 그중 더 쉬운 일을 하게 된다. 다재다능한 현대과학 문명 역시 여기서 비롯된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스마트폰은 온갖 업무에 사용되는 강력한 도구다. 하지만 전화를 거의 모든 용도로 이용하게 되면 이를 한 가지 일에만 연결짓기가 어려워진다. 생산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해도 언제 어디서든 스마트폰을 켜서 SNS를 검색하고 이메일을 확인하고 게임을 하는 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 신호가 뒤죽박죽이 되는 것이다. 어쩌면 당신은 이 시점에서 난 뉴욕에 살아. 내 아파트는 스마트폰만 해. 나 역시 용도별로 쓸 수 있는 방이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좋다. 공간을 따로 쓸 수 없다면 책을 읽는 의자, 글을 쓰는 책상, 밥을 먹는 식탁처럼 방을 활동 구역별로 나누어라. 일상 공간뿐 아니라 디지털 공간도 이와 같이 따로 둘 수 있다. 아는 작가 중에 컴퓨터로만 글만 쓰고 템플릿으로는 책만 읽고 스마트폰으로 SNS와 문자 메시지만 이용하는 이가 있다. 모든 습관이 자기 구역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 전략을 고수할 수 있다면 각 맥락이 특정한 습관이나 생각 모두와 연결되기 시작할 것이다. 습관은 이렇게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자라난다. 일하는 책상에 앉으면 자동적으로 그 일에 집중할 것이다. 그 목적에 맞춰 설계된 공간에 있으면 휴식 역시 더 쉽게 이룰 수 있다.
침실에서만 잠을 자기로 하면 빨리 잠들 수 있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행동을 바란다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환경이 필요하다. 모든 것이 자기 자리를 지키고 그 목적에 부합하는 안정적인 환경에서는 습관이 쉽게 형성된다. 맥락을 조금 바꾸기만 해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행동이 크게 변화한다. 습관은 모두 신호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우리는 두드러진 신호에 더 잘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자신의 주변 환경에 좋은 습관을 불러일으키는 신호들을 눈에 잘 띄게 배치하라. 습관은 한 가지 촉매로 형성되기보다는 행위를 둘러싼 전체 맥락과 점차적으로 관계를 맺는다. 그리고 이 맥락이 신호가 된다.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습관을 만들기 쉽다. 과거의 신호들과 맞서 싸우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끝.